1942년 9월 30일 800명 이상의 네덜란드계 유태인이 5칸의 수송선에 실려 아우슈비츠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한 급행열차가 독일에서 스위스로 가고 있다. 승객은 어른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12명의 유태인이다. 그들을 기다리는 자유의 땅은 바젤의 바디슈에르 철도역이다. 새벽녘이 다 돼서야 바이슈르역에 도착했어요. 저와 함께 탔던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들은 소매에 달려있는 다비드의 별을 뜯어냈죠. 코트가 찢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거칠게 별을 떼어내서 발로 사정없이 짓밟던 모습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구세주이자 히틀러의 측근 중 한 명인 그의 이름은 빌헬름 카나리스였다. 그는 히틀러의 비밀 정보국 국장으로 수백 명을 구했다. 동부전선의 독일 군인들은 카나리스의 명령을 받고 적의 후방에서 싸웠다. 그들의 임무는 첩보 활동, 사보타주, 비밀 선전 활동으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로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 적의 후방에서 활동하는 전체 대원들 중에 겨우 5 내지 10%만이 우리가 긴밀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복종과 양심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참을 것인지 항의할 것인지. 히틀러의 측근이자 적대자였다. 누구는 살려주는가 하면 누구는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어떻게 양면적일 수 있을까? 빌헬름 카나리스도 정답을 찾지 못했다. 한 개인에 관한 문제는 복잡미묘해서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판단할 몫이지요. (1935년의) 여름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해 카나리스는 정보부 국장이 됐다. 그의 정보부 아플베르는 국방군 소속이었다. 부대는 아직 소규모였지만 오래전부터 새 정부와 발맞춰왔다. 국방군에는 카나리스도 참석했지만 보이지 않는다. 사진 찍는 걸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50대였는데 중후한 멋이 풍기는 신사였죠. 자신이 해군이라는 걸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훌륭한 독일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카나리스 제독은 제 기억에 매우 친절하고 기품 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요. 작은 키에 순하게 생긴 둥근 눈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속마음을 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전후에 독재정치 그늘 아래서 선한 인상의 표본이었던 카나리스는 신화적인 존재가 됐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어. 그는 히틀러의 숭배자로 이런 글을 썼다. 독일 군대는 총통의 사상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델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나치스는 아니었지만 히틀러가 카이저의 빈자리를 채워줄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카나리스는 아주 열렬한 애국자였어요. 1920년대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가한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다른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카나리스는 히틀러가 그 조약들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하고 옳은 처사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의 잔인성을 알았어요. 반면 처음에 히틀러를 악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중엔 좋아하게 됐어요. 카나리스는 히틀러를 악마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히물레의 친위대가 첩보 활동에 관여하려는 것 또한 신경 쓰지 않았다. 카나리스는 그들을 자신과 상대가 안 된다고 자신했다. 그의 정보부인
아프베르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졌다. 첩보 활동이 확대될수록 대원들의 무기 또한 신식으로 바뀌었다. 적을 감탄시켰다. 카나리스의 첩보 능력은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죠. 우리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했어요. 히틀러 또한 카나리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1933년 키엘의 함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높이 평가했다. 카나리스는 그때까지 실내제한 전함의 함장이었다. 히틀러는 이용 가치가 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특히나 카나리스는 이미 큰 공을 세운 바 있었다. 1차 대전의 무시무시한 잠수함 유보트의 함장이었다. 또 카나리스는 이미 중립국 스페인에서 첩보 요원으로서의 기량을 닦았다. 포로에서 2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는데 한 번은 안데스의 산맥을 넘어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또 한 번은 이탈리아 감옥에서 사제로 위장하여 깜짝같이 탈출했다. 카이저의 첩보원인 마타리를 유혹했다는 소문은 그에게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살인에 그가 개입한 증거가 있다. 그녀를 살인한 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그는 군사재판관으로 살인자에게 2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얼마 후 가짜 군복을 입고 위조 서류를 가져온 장교가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었다. 이렇게 처리한 인물이 카나리스임이 밝혀졌다. 그에게 공산주의자를 살인하는 것은 무죄였다. 그의 상관은 자로 잰 듯 정확한 그의 정치 정세 판단 능력을 높이 샀다. 그런 능력은 나치스 정권 하에서 빛을 발했다. 히틀러는 그가 정보부 국장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여겼어요. 당시에 그의 첩보 능력을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첩보원의 첫 번째 시험은 1936년의 스페인 내전이었다. 다시 한번 공산주의자가 적이었다. 카나리스는 우익의 희망인 프랑코를 잘 알고 있었다. 모로코에서 발이 묶인 프랑코 군대는 히틀러에게 비행기를 요청했다. 당시 바그너와 함께 베이루스에 있던 카나리스는 예기치 못한 모험에 뛰어들지의 여부를 망설였다. 카나리스의 두려움은 발키리 덕분에 말끔히 사라졌다. 독일 비행기가 프랑코 군대를 스페인으로 옮겨주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프랑코와 절친한 사이가 된 카나리스의 은퇴한 뒤의 희망은 스페인의 호화 빌라를 갖는 것이었다. 베를린의 그의 책상 위에는 히틀러 대신 프랑코의 사진이 놓여있다. 그 외에 역사, 종교, 철학책들이 책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자신의 생활 신조를 상징하는 원숭이 3마리 조각이 놓여있다. 한 마리는 손으로 자기 두 귀를 감싸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가운데 한 마리는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말 조심하란 얘기지요. 곧 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1938년 히틀러는 수데텔란트를 요구하며 무력으로 위협했다. 체코슬라바키아가 동원되자 카나리스는 유럽에 전쟁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했다. 굳이 수데텔란트를 점령할 필요가 있을까?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체코 군대의 위력과 서방 세계의 간섭에 걱정이 앞섰다. 필요하다면 전쟁 도발자를 방해할 생각이었다. Die Deutschen in der Tschechoslowakei sind weder wehrlos noch sind verlassen. 그의 공모자인 한스 오스터 대령은 카나리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다. 또 한 명 육군 참모총장인 로이그 백도 있었으나 둘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설사 대상이 히틀러일지라도 대역죄는 대역죄이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히틀러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돌격 부대에게 무장 지시를 내렸다. 이때처럼 그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적이 없었다. 그 일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놓고 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때만큼은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어야 할 때라고 인정을 했어요. 만장일치였지요. 바로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영국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이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영국군이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한 임시 방편이었다. 전쟁 도발자가 평화의 왕자라는 칭송을 받자 잠정적으로나마 계획을 미뤄야 했다. 그를 무너뜨리기엔 인기가 너무 높았다. 카나리스는 피해 대책을 세웠다. 상대편은 쿠데타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눈치챘을까? 과연 새 친위대장 하이드리히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카나리스가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해군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둘은 정기적으로 승마를 다녔다. 히틀러의 신법과 승마를 타다니 단순한 직업적인 흥미였을까 아니면은 우정일까? 하이드리히는 카나리스 제독과 함께 해군으로 복무하던 때부터 잘 알던 사이였지요. 물론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요. 당연하죠. 아프베르 국장이었던 제독이 하이드리히를 적으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랬다면 첩보 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받을 게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뛰어넘어 하이드리히는 카나리스의 맞은편 집으로 이사왔고 두 가족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거나 식사를 했다.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 가장 이상한 관계는 카나리스와 대량 학살의 주모자 사이의 우정이었다. 우정은 첫 유태교 예배당을 무너뜨리는 공포 정치에도 계속됐다. 1938년 카나리스는 몹시 동요했다. 상관이자 히틀러의 숭배자인 카이텔에게 불평했지만 허세했다. 카나리스는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손을 썼다. 그 지역의 목사인 발테르 하이덴이 유태인 학살에 대해 항의하는 바람에 게스타포에게 체포되자 그가 중재에 나섰다. 그날 오후에 카나리스가 신청한 면회가 허락됐어요. 그는 다시는 하이든 목사가 실수하지 않을 거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당장 풀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카나리스가 바로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도 생명의 은인은 변함없이 독재자의 추종자였다. 테르피츠 전함의 명명식이다. 카나리스는 보이지 않는 첩보 전선에서 독일의 재군비를 위해 앞장선다는 이유로 초대받았다. 그의 대원은 미국의 폭격 조준기가 독일에 비해서 더 정확하다는 비보를 가져다 주었다. 프랑스 해군의 암호를 푸는 열쇠가 곧 손에 들어올 참이었다. 베를린 정보부는 요원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한편 테러리즘을 외국에 전파시키려 했다. 예컨대 IRA에 대한 원조다. 그들은 우리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전파를 맞춰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파를 맞추니까 무기를 살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왔어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우린 독일에게 지원을 받는 일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scene of havoc in Broadgate, Coventry. The crowded thoroughfare was suddenly plunged into turmoil and confusion as a violent explosion swept bystanders off their feet. Windows were shattered, shop fronts were blown out, trams, buses, lorries and cars were wrecked. Worst of all, 5 people were killed and nearly 60 injured. 카나리스는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뒤돌아서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두 얼굴을 가진 그의 행동은 고개사와 같았다. 1939년 8월 스페인에서 콘도르 비행군단이 돌아왔다. 카나리스는 지금까지 전쟁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일찍이 이번처럼 실제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적은 없었다.
열병대에선 그의 모습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면이다. 이 시기에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뜻이 같은 장군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무의미한 전쟁이 독일에게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맞을까봐 늘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독일의 종말이란 뜻의 피니스 게르마니아는 일주일 먼저 시작됐다. 8월 26일 아침 독일 돌격 부대가 폴란드 남부의 자블론카 통로를 공격했다. 2차 대전의 첫 총성은 카나리스의 부하에 의해 너무 일찍 울렸다. 무전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사이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공격 연기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알 리가 없는 습격 부대만이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5일 뒤에 독재자는 마침내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바르샤바를 점령한 뒤 카나리스는 아직도 불타고 있는 도시로 날아갔다. 온통 파괴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시 한번 공적인 업무로 돌아와 총통의 열차에서 상관인 카이텔에게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묵살당하고 말았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돕고 싶었다. 첩보원의 신분으로 폴란드계 유태인을 보호하고 해외로 보내주었다. 카나리스는 우리에게 런던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연합군에게 모든 독일인이 잔인한 것은 아니며 모든 독일인이 열렬한 나치스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만일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히틀러에 대한 저항 활동으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와 장군들 사이에서는 어떤 저항 활동도 펼 수 없는 입장이었다. 카나리스는 서부에서 일어날 다음 전쟁을 막기 위해 공모자를 찾았다. 하지만 이 전사들은 히틀러의 추종자였다. 1940년 봄 독일군이 노르웨이로 출발했다. 카나리스는 끝까지 공격을 막아보려 애쓰는 동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친구인 한스 오스트가 군사작전을 연합군에게 누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오스트는 더 적극적으로 히틀러에게 대항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다. 하지만 난 내 양심에 대답해야 한단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그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히틀러보다 더 높은 정책기관에 말이에요. 오스트는 연합군의 위력을 보여주면 히틀러가 공격을 중지할 거라 여기고 공격 날짜와 목표를 네덜란드 친구에게 알렸다. 지금까지 그런 저항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건 무고한 독일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꼴이에요. 그럼 안 되죠.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건 좋지만 작전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전쟁을 지시한 당사자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병사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1940년 5월 프랑스를 공격하자 오스트는 다시 한번 공격 날짜를 알려주었지만 연합군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의 절박한 행동은 효과가 없었다. 그 대신 카나리스 휘하의 특공부대가 뜻밖의 큰 성과를 거뒀다. 브란덴부르크 부대가 주둔군과 다리를 확보한 덕에 전격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베르등의 히틀러로 일컬어졌다. 오스트가 반역죄를 지은 줄 모르고 있던 카나리스는 친구의 뒤를 쫓는 신세가 되었다. 아포베르의 중요 임무 중 하나인 대역죄에 대한 방첩 활동을 펴는 일환으로 선전 전사와 손을 잡은 것이다. Jedenfalls hat er Dienstgeheimnisse leichtfertig einer fremden Macht in die Hände gespielt. Das allein schon ist strafbar. Wenn sich aber herausstellen sollte, dass er es vorsätzlich getan hat, so ist das Landesverrat. Und da gibt es keine Gnade. Parole, Mund halten. Feind,
오스트의 전화 내용이 도청당한 뒤 그의 행동은 기록으로 남았다. 카나리스는 친구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했다. 사실을 알게 된 진위대장 하이드리히는 이를 아프베르 국장을 공격할 건수로 삼았다. 하이드리히는 일찌감치 카나리스의 정체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어요. 카나리스가 이중 첩자란 사실은 히틀러는 물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킬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카나리스를 매우 신이 맺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히물러 또한 야심적인 경쟁자 하이드리히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카나리스를 감싸주었다. 하이드리히는 그의 승마 파트너가 정보부에서 일하면서 남몰래 고군분투하는 동안 카나리스와의 우정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카나리스는 결국 차선책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점점 회의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갔다. 부정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점점 지쳐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카나리스는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지요.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일주일 동안 훌쩍 떠났다가 또 갑자기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카나리스의 대원이 폴란드에서 게토가 만들어진다고 보고했다. 대량 학살의 첫 단계였다. 카나리스는 증거를 수집하게 했다. 그의 절친한 친구 한스 폰 도난니가 죄가 될 만한 서류를 모았다. 쿠데타를 일으킨 후 재판에 제출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음모자를 더욱 괴롭혔다. 신교도인 카나리스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두침침한 성당으로 도피했다. 그는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흐릿한 두 눈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스페인 여행은 위안이 됐다. 히틀러는 인코크니토에게 프랑크를 설득시켜 지브롤터 항구를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거대한 슈퍼건과 박격포를 세바스토폴에서 보았어요. 아주 획기적인 무기였습니다. 한 방만 날려도 엄청난 숫자의 적을 죽이기에 문제없어 보였지요. 해군 기지는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열수였지만 히틀러의 전령사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프랑코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프랑코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실히 다지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41년 6월 9일 빌헬름 2세인 카이저의 장례식은 망명국인 네덜란드에서 치러졌다. 카나리스도 참석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히틀러의 독일 제국은 점점 파멸의 길에 들어섰다. 소련 공격을 2주 후로 앞두었을 때 카나리스가 전쟁에 반대했다. 훨씬 더 많은 폭격기가 독일 도시를 공격할 것이며 제때의 무기를 공급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쟁 도발자는 정보부 국장을 비관주의자라고 나무랐다. 그는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렇지만 그의 상관은 그것들을 무시해버렸죠. 화를 벌컥 내면서요.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했다. 전차로 밀고 들어갔다. 목적은 소련 영토를 섬멸시키는 것이었다. 겨울이 오자 난항에 부딪혔다. 독일군은 소련 못지않게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다. 카나리스가 옳았다. 그런데도 히틀러가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파면시키자 제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사령부로 찾아가서 히틀러에게 복귀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데 성공했다. 카나리스는 그와 대화가 통하는 상대였어요. 히틀러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히틀러는 가끔 그렇듯이 매우 정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친절한 어투로 카나리스가 이끄는 아프베르의 활동을 극구 칭찬했습니다. 카나리스는 무슨 이유로 이 범죄적 전쟁에서 책임을 계속 수행하려 했을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더욱 악화됐다. 동부 전선에서도 정보부의 역할은 살인이었다. 신병대원은 전쟁 포로 중에서 선발됐다. 태반이 훈련 도중에 죽었다. 불행하게도 제가 훈련시킨 신병들이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전하 교환수도 이제 막 활동에 들어갈 참이었죠. 장비도 주어진 상태였고 무전작전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죠. 비밀 정보까지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죽여야 했죠.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프베르 사령부의 대원들이 신병들을 보안대에 넘겼어요. 대신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것을 지켜봤어요. 겁이 많은 첩보원은 총살당했다. 브란덴부르크 부대원도 마찬가지였다. 유격전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참전자들은 잔인한 살인 행위를 정당하게 여겼다. 게릴라군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후방에서 안가품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게릴라들이 독일 군용 수송선을 벌집 쑤시듯 총으로 구멍낸 것을 봤거든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타고 있던 수많은 독일 군인을 희생시켰으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요. 다른 대원은 하지 못했다. 대신 카나리스의 지휘 아래에서 살인을 일삼아오던 비밀 경찰들이 도맡았다. 비밀 경찰 조직은 6,000명의 국방군으로 이루어진 부대로 친위대와 한통속이었다. 카나리스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알진 못했지만 공동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이드리히는 비밀 경찰을 친위대로 통합시키길 원했다. 카나리스는 분리를 거절했다. 살인 부대를 사이에 둔 서류 전쟁에서 무력이 도덕을 이겼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 승마 파트너는 죽었다. 제가 그 낡은 건물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마침 올라오던 중인 그와 마주쳤어요. 그가 자네 들었나? 하이드리히가 살해됐다는군. 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런 녀석은 죽어도 싸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무적인 어투로 이따 10시에 자기한테 들으라고 했어요. 10시에 가자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엇보다 하이드리히도 어디까지나 귀중한 한 인간일세. 앞으로는 죽은 사람을 두고 모독하지 말게나. 두 번째로 그런 말은 제독에게 할 말이 아니니 조심하게. 하이드리히의 성대한 장례식이 주간 뉴스 영화에 방영됐다. 대부분의 독일인은 장례식 주인공이 집단 학살의 장본인이었다는 걸 몰랐다. 카나리스는 절친한 경쟁자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대서양에서 잠수함이 실종됐지만 해군은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카나리스와 정보원은 연합군이 암호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커다란 장애물. 점점 더 많은 대원들이 체포되면서 카나리스의 첩보 요원에겐 불가능한 임무가 되어버렸다. 연합국 측은 독일 정보부의 모든 작전과 날짜를 알고 있었어요. 독일 첩보원 한 명이 제 생각엔 잠수함을 타고 온 것 같았어요. 제일 가까운 기차역으로 걸어가서 기차를 탈 준비를 했어요. 그 남자가 눈치를 챘는지 그곳에 여러 시간 동안 앉아있더군요. 그때 두 남자가 다가가서 그 독일 첩보원을 체포했습니다.
아프베르는 활동 영역을 해외로 넓혔다.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에게 무기와 폭발물을 넘겼다. 이라크에서는 반란을 선동했다. 이집트에 있는 롬멜의 요청으로 무성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남자를 파견했다. 영화에서처럼 영국인 환자로 가장한 진짜 알마시 백작은 카나리스의 대원이었다. 그 또한 임무에 실패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파스터리우스 작전을 위해 독일 침입자들은 유보트를 타고 플로리다와 뉴욕 외곽에 상륙했다. 그들의 임무는 폭탄 공습, 공황 확산이었다. 그러나 FBI가 그들을 거의 단번에 체포했다. The submarine saboteurs were in jail 2 weeks after they landed. 6 of the 8 were executed after a military trial. 히틀러는 분개했다. 대원들은 뛰어난 첩보원이거나 나치스 당원이었기 때문이다. 카나리스에게 유태인이나 죄인을 이용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즉각 수행됐다. 카나리스는 히물러와 세부 사항을 의논한 뒤 대원으로 지목된 독일계 유태인을 파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히물러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첩보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였죠.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제게 스위스를 돌아다니면서 영국과 미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히틀러를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일 수천 명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동안 카나리스가 구한 사람은 겨우 몇백 명이었다. 대부분 스페인과 스위스로 갔다. 오늘까지도 그를 고맙게 여긴다. 1942년에 그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방법이 없었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자 살인 협력자로서의 두 얼굴은 한 장소에서 공존하지 않았다. 카나리스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집단 학살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했다. 혹시 그가 자살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무슨 일이든 자신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였죠. 많이는 아니고 조그만 일들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카나리스는 다시 음모자가 돼 정치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합군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영국 정보부 국장 스튜어트 맨지스는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근본적으로 서방 세계의 평화가 계속 유지되려면은 독일 정부가 이웃인 소련과 계속 적대 관계에 놓일 필요가 있었어요. 물론 독일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느냐에 달려 있었죠. 반대로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소련에게 등을 돌리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정치가들은 카나리스와의 접촉을 중단했다.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그들은 소련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독일의 모든 전선과 전국의 상공에서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다. 1943년 3월 13일 독재자는 스몰렌스크 근방의 비행장을 방문했다. 조종사가 찍은 필름이다. 카나리스도 있었다. 히틀러의 전용 비행기에 폭탄이 장착된 수화물이 실려 있었다. 음모뒤엔 오스트와 도난니가 있었다. 카나리스는 이 작전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힘이 닿는 데까지는 자네가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어쨌든 음모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비행기에 둔 폭탄은 기폭장치가 너무 차가워서 불발에 그쳤다. 카나리스는 부하 대원들과는 달리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저와 동료 대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독일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또 독일을 구하기 위해선 그 방법이 필요했죠. 물론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죄책감은 들었지만 그런 감정은 사채 지나지 않았어요. 독일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었죠. 카나리스를 둘러싼 의혹은 그를 지치게 했고 건강까지 악화시켰다. 1943년 4월 게슈타포의 감시관과 육군 사법관이 아부베르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들은 오스트와 도난니를 공모자로 간주했다. 더 이상 동료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카나리스는 돕지 않았어요. 그때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죠. 이보게, 자넨 들어오지 말고 잠깐 옆방에서 기다려주게. 그리고 상관인 가이틀에게 연락했어야 했습니다. 또는 히물러나 히틀러에게 전화해서 그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부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 곧이어 히물러가 정보부를 장악했다. 드디어 그의 테러 조직이 완성됐다. 카나리스는 면직당했다. 순순히 받아들였다. 카나리스는 퇴출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그다지 미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불행을 시작으로 그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모든 일에서 멀리 떨어져 동부 바바리아의 라우엔스타인 별장에 감금당했다.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해둔 터라 그에 대한 꼬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해군 제대를 알리는 전보가 날라왔다. 나쁜 징조였다.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는 관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Wir geben Nachrichten des drahtlosen Dienstes. 1944년 7월 20일 Gegen den Führer. Der Führer unverletzt. 베를린으로 돌아와 스타우펜베르그의 히틀러 암살 시도를 들었다. 아무 관련은 없었지만 여전히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카나리스는 친위대에게 체포돼 고문과 신문을 당했다.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두 부정했다. 게스타포의 지하실에서 신문 중에 한 말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제3제국의 배신이 일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신문당하는 동안 베를린은 철저히 파괴됐고 카나리스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이송됐다. 1945년 2월에 베를린이 대공습으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자 모든 남자들이 이송됐죠. 우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주소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엽서를 한 장 받긴 했어요. 여긴 아주 좋고 녹음이 우거져 있다는 하찮은 내용이었고 답장을 보낼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새 주소는 플로센브르그 강제 수용소였다.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들이 그의 코를 때려서 박살을 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문할 때 그 정도 고문은 보통이에요. 어떤 포로든 얼굴을 사정없이 구타당하기 마련이었죠. 물론 카나리스도 예외는 아니고요. 1945년 3월 군 최고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증거가 발견됐다. 두 병사가 굳게 닫힌 서랍 속에서 카나리스의 비망록을 발견했다. 비망록을 읽은 히틀러는 즉시 카나리스와 오스터, 도난니의 사형 명령을 내렸다. (4월 9일) 그는 플로센브르그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는 살인 명령을 내린 히틀러의 적대자이자 추종자였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그것이 전시의 저항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정체를 숨겨야 했어요. 노출돼서는 안 되었죠. 때에 따라서는 전쟁 기관의 직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4월 중순 수용소를 점령한 미군이 남아있는 몇 명의 포로들을 풀어줬다. 4일만 일찍 왔다면 카나리스도 살아남았을 것이다. 과연 승리자들은 그를 히틀러의 반대파로 인정했을까? 여기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다. 우린 카나리스가 명령한 수많은 작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프베르가 얼마나 훌륭한 조직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히틀러를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를 반대하는 위대한 한 남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무고한 2,000명을 죽여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빌헬름 카나리스. 그는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믿은 독일 군인이었다. 히틀러가 범죄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대 공작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를 암살하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카나리스 자신도 히틀러를 반대하고 보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도 계속 망설였던 것뿐이었죠. 카나리스는 독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보는 게 마땅합니다.